우리 발밑에는 또 다른 세계, 즉 숨겨진 통로와 봉인된 방,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까지 뻗어 있는 매장된 복도로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한다. 인류가 이야기를 전해온 이래로 사람들은 늘 땅속 비밀 터널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어둠 속에 파낸 이 장소들은 생존과 의식 혹은 권력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중 일부는 신화로 치부되었고 또 일부는 기록 보관소에 묻혔으며 어떤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거듭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저 아래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 고고학은 우리에게 그 일부를 살짝 보여주었다. 튀르키예에서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가 안반 깊숙이 건설되었다. 이곳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숨고 번성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원주민 전설들이 거대한 지하 세계로 물러나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숨겨진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야만타우산이 우랄 산맥 위로 우뚝 솟아 있으며 그 산비탈은 봉쇄되고 경비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하시설 중 하나라고 믿는 무언가를 그 안에 숨긴 채로. 서로 매우 다른 세 장소, 서로 매우 다른 세 가지 이야기지만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인류는 언제나 지하를 비밀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해왔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 문화권과 수세기에 걸쳐 땅 그 자체가 지표면 바로 아래에 또 다른 역사의 층을 품고 있는 듯하다. 어떤 터널은 피난처로 파였고 어떤 것은 의식을 위해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파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은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고대 건축자들은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어떻게 도시 전체를 파낼 수 있었을까? 왜 그토록 많은 신화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숨겨진 세계들이 봉인된 채 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날 각국 정부는 왜 여전히 지표면 아래에 거대한 연결망을 건설하면서도 그 진짜 용도는 부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고고학이나 신화 혹은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인 이야기다. 카파도키아의 미로 같은 통로에서부터 페루의 의식용 터널, 티베트 전설 속 아가르타에서부터 냉전 시대의 기밀 벙커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들수록 각각의 조각들은 서로 맞물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 우리는 고대 유적과 전 세계의 전설, 그리고 현대의 비밀들을 따라 이 터널들의 흔적을 추적할 것이다. 이들을 개별적인 수수께끼로 취급하기를 멈추었을 때 어떤 그림이 드러나는지 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진실은 지하 세계가 아직 완전히 탐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터널들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하에 숨겨진 세계가 존재한다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는 1960년대 튀르키예에서 드러났다. 카파도키아에서 집을 수리하던 한 남자가 벽을 허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안반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그 터널은 끝없이 이어졌고 땅속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러 통로로 갈라져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수세기 동안 봉쇄되어 그 존재조차 잊혔던 한 도시의 입구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데린쿠유라 부른다. 지하로 약 85m 깊이까지 뻗어 있으며 확인된 것만 18개 층에 이른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한 번에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가족 단위의 주거 공간은 물론 가축, 식량 창고, 식수까지 갖추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곳은 작은 마을 하나에 맞먹는 규모였지만 그 전체가 땅속 깊이 숨겨져 있었다. 그 구조는 설계면에서 그야말로 경이롭다. 좁은 복도들은 커다란 공동해당으로 이어진다. 무게가 반톤에 달하는 곳도 있는 둥근 돌문들은 단 한 번만 밀어도 구역 전체를 봉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환기 수직갱은 여러 층을 관통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켰으며 그 깊이는 현대의 고층 건물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에 맞먹을 정도인 것도 있다. 우물은 지하 수원까지 파고들어 물을 끌어올렸다. 저장고와 부엌, 포도주 압착실, 예배당은 모두 화산암, 응애암을 깎아 만들었다. 데린쿠유는 급하게 파놓은 임시 대피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오랜 기간 지하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도시였다. 수수께끼는 이것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화산암에 방 하나를 파내는 일은 간단하다. 수백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바위를 파내고 방들을 보강하고 오늘날까지도 제기능을 하는 환기갱을 뚫는 이 모든 작업을 오직 손으로 만든 도구만으로 해냈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주류 고고학계는 이곳이 기원전 첫 천년기에 처음 파여진 뒤 시간이 지나며 점차 확장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환기시설의 정교함과 파낸 암석의 어마어마한 양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당시의 도구 수준으로는 좀처럼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대의 기술자들조차 오늘날 이런 구조물을 파고 유지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애초에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통설은 이곳이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카파도키아는 역사를 통틀어 거듭 침략을 당해온 지역이다. 페르시아인, 비잔틴인, 몽골인에 이르기까지 지하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데링쿠유는 거대한 벙커였다. 수만 명이 지상의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이토록 깊고 복잡하게 지어졌는지 답이 되지 않는다. 목적이 단기간의 피난이었다면 왜 예배당과 포도주 양조장까지 지었을까? 더 치밀한 의도가 없었다면 왜 돌문과 방어용 병목 통로까지 갖춘 미로를 설계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도시가 생명뿐 아니라 문화와 신앙을 보존하는 성소이기도 했다고 본다. 남반을 깎아 만든 종교 공간들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 영적인 의미를 시사한다. 또 다른 이들은 데링쿠유가 세대를 거듭하며 한 층씩 확장되어 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 세대는 본래의 목적이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체계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를 명확히 기록한 문헌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곳이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인상을 더욱 짙게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은밀함이다. 데링쿠유가 1960년대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무너지거나 침식되어서가 아니라 입구들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지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집 바로 아래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금도 이곳의 일부는 폐쇄된 채로 남아있다. 몇몇 통로는 막혀 있으며 고고학자들은 더 깊은 층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하지만 아직 지도화된 적은 없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터널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카파도키아 곳곳에 다른 지하 유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전체 체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카파도키아에는 이와 유사한 지하 시설들이 곳곳에 있다. 데링쿠유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지하 도시인 카이마클리 역시 그 자체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 밖에도 수십 곳이 확인되었는데 작은 곳도 있고 광대하게 펼쳐진 곳도 있다. 그중 다수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들이 길게 숨겨진 터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데링쿠유가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곳일 수는 있지만 결코 유일한 곳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연결망으로 통하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튀르키예 중부지하에 존재하는 아직 극히 일부만 밝혀진 지하 세계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데링쿠유를 단순한 호기심거리나 원시적인 도구로 얼기설기 지어진 방어용 대피소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 규모와 정교함, 은밀함은 이것이 하나의 비범한 사업이었음을 시사하며 고대 건축자들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통념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는 더 큰 질문을 던지게 한다. 튀르키예의 마을 하나 아래에 이 정도가 있다면 카파도키아의 화산평원 아래에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까? 카파도키아의 터널이 사람들을 보호했던 반면 멕시코에서는 고대 피라미드 아래의 터널들이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로 봉인되어 있었다. 한때 인구 10만 명이 넘게 거주했던 고대 도시 테오티후아칸의 유적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던 지하 통로들을 발견했다. 가장 유명한 발견은 2003년 폭우로 인해 깃털 달린 뱀의 신전 기단 부근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루어졌다. 현지 고고학자 세르이오 고메스는 그 구멍 속으로 내려갔고 거대한 돌들로 의도적으로 막혀있던 입구를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자신이 피라미드 바로 아래를 지나는 터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통로는 약 100m에 걸쳐 이어졌으며 신전 중심부 아래에 자리한 일련의 봉인된 방들에서 끝이 났다. 고메스와 그의 연구팀이 마침내 밝혀낸 것은 단순한 건축상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수수께끼였다. 터널 안에는 옥과 조개 껍데기를 비롯해 정교한 도자기부터 기이한 형상의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수천 점에 달하는 곡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불가사의한 발견은 그 방들 안에 고여있던 액체 수은이었다. 그것은 횃불빛 아래에서 마치 은빛 강물처럼 일렁였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문명이 대체 왜 수은을 운반해 지하 터널 안에 봉인해 두었던 것일까? 이 물질은 희귀하고 독성이 매우 강하며 채취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은이 사용되었다고 믿지 않았으나 이 방들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수은이 지하 세계의 강이나 호수를 상징했으며 거울처럼 빛나는 그 표면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지하에 재현된 우주적 풍경의 일부로 보며 변형의 의식이 치러지던 신성한 소우주였다고 해석한다. 터널의 건축 방식은 이 수수께끼를 한층 더 깊게 만든다. 벽면은 황철석과 적철석 가루로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었는데
이는 횃불 아래에서 별이 가득한 밤하늘처럼 반짝였을 것이다. 반사광물로 코팅된 구슬 형태의 흔적들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행성이나 별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데링쿠이와 같은 은신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정교하게 조성된 지하세계였으며 사제와 통치자 혹은 입회자들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 창조 신화를 재현하고 신과 소통하던 공간이었다. 그 은밀함은 놀라울 정도다. 이 터널은 고대에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다. 거대한 돌들이 입구를 막았고 그로 인해 거의 2000년 동안 접근이 차단되었다. 이곳을 봉쇄한 이들은 그 누구도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애초에 이것을 짓는 데 들어간 노력은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화산암을 뚫고 반짝이는 광물로 벽을 마감하고 먼 곳에서 수은을 운반해오는 일. 이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례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는 테오티후아칸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도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컸던 곳 중 하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치자들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명확한 왕릉이나 비문은 지금까지 전혀 발견된 바가 없다. 마야인들과 달리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은 왕이나 왕조의 이름을 남긴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권력이 지배층이나 사제 회의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었을 것이라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은밀함이 개별 통치자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데까지 이어졌을 것이라 의심한다. 깃털 달린 뱀의 신전 아래 터널들이 그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통치자들이 매장되거나 신격화되어 도시의 가장 큰 비밀들과 함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감춰진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의 탐사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들은 결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직 곡물과 상징적인 유물들만 있을 뿐이었다. 이는 불안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애초에 이 터널들은 인간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곳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은 상징적인 지하세계로 지어져 의식이 끝난 뒤 영원히 봉인된 채 오직 수은과 곡물의 흔적만을 남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암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발견은 고대 아메리카 문명이 지녔던 능력에 대한 주류의 통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오랫동안 교과서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액체 수은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서술해왔지만 그것은 바로 이곳 피라미드 아래 터널 속에 봉인되어 있었다. 게다가 복잡한 상징적 지하세계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집트인과 메소포타미아인 뿐이라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테오티후아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테오티후아칸의 통치자들이 그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라고 믿어왔지만 봉인된 방들은 그들의 권력이 의도적으로 숨겨졌음을 시사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지하의 수수께끼를 품은 곳이 멕시코에서 테오티후아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8년 달의 피라미드 아래를 촬영한 네이더 조사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또 다른 터널 체계의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의 발굴에서는 태양의 피라미드 아래에서 터널이 발견된 바 있다. 매번 이야기는 똑같다. 새롭게 드러난 통로들, 숨겨진 곡물들,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것을 감추려 한 의도적인 노력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해보면 지하 세계에 집착했던 한 도시의 모습이 그려진다. 테오티후아칸의 피라미드들은 하늘을 향해 솟은 기념물일 뿐 아니라 땅속 깊이 파고드는 관문이기도 했다. 지상에는 죽은 자들의 거리가 거대한 구조물들 사이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다. 지하에는 일반 시민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강과 별, 우주의 영역을 재현한 비밀 터널들이 있었다. 지상에서는 공개적인 장관을, 지하에서는 은밀한 의식을 펼치는 이 이중성은 은밀함이 권력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했던 문화를 시사한다. 데링쿠유가 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지하 도시를 지을 수 있었는지 묻게 했다면 테오티후아칸은 그들이 왜 은밀함을 위해 그것을 지었는지를 묻게 한다. 수은으로 이루어진 강, 반짝이는 황철석 벽, 봉인된 방들, 이것들은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수수께끼의 도구들이다. 그리고 불안하게도 테오티후아칸의 터널들은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문명들 역시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비밀 통로를 파놓았다. 어떤 것은 의식을 위해, 어떤 것은 생존을 위해, 또 어떤 것은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그것들을 숨기고 봉인하고 계속 묻어두려 했던 노력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터널들이다. 데링쿠유가 생존을 위해 지어진 터널을 테오티후아칸이 은밀함을 위해 설계된 터널을 보여주었다면 페루 안데스 산맥의 차빈 데 우안타르 유적은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한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어진 터널이다.
차빈데 우안타르는 잉카가 등장하기 수세기 전인 기원전 약 1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번영했던 의식용 중심지였다. 언뜻 보기에 이곳의 석조 신전들은 안데스 산맥의 다른 여러 고대 유적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그 지표면 아래에는 이 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회랑과 통로의 연결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 터널들은 수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통치자를 숨겨진 방에 감추기 위해서도 지어지지 않았다. 이는 소리와 빛 그리고 인간의 지각을 조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유적을 연구해온 고고학자들은 이 회랑들을 메아리치는 방이자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미로라고 묘사한다. 어떤 통로는 너무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우겨 넣어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또 다른 통로들은 갑자기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소리가 튕기고 뒤틀린다. 내부에서는 돌로 만든 배수로가 바닥 아래로 세차게 물을 흘려보내며 끊임없이 낮은 굉음을 만들어낸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메아리가 사방을 감싸고 물소리가 발밑에서 우렁차게 울리면 그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차빈에서 이루어진 실험들은 이 설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를 밝혀냈다. 연구자들은 이 유적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악기인 소라고등 나팔의 복제품을 터널 안으로 가져가 밀폐된 공간에서 연주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나팔 소리는 돌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굉음으로 바뀌었고 그 어떤 인간의 목소리보다도 소름 끼치는 소리로 증폭되었다. 완전한 어둠에 잠긴 미로 속으로 내려가는 순례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마치 신이나 짐승이 벽을 통해 말을 건네는 듯 공기 전체가 포효로 진동한다. 차빈데 우안타르의 중심부에는 란손이 서 있다.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는 신의 형상이 새겨진 거대한 화강암 돌기둥이다. 이는 회랑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구불구불한 터널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다. 그곳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입회의식의 절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평범한 지각의 경계를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감각적 실현이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건축이 한데 어우러져 방문자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고 압도함으로써 그들이 신과 직접 접촉한다고 믿었던 순간을 준비시켰다. 이러한 터널의 용도는 고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이는 방어 용도, 실용적인 목적도, 심지어 순전히 상징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장치였다. 메아리를 조작하고 빛의 유입을 통제하며 세찬 물소리를 이용함으로써 차빈의 건축자들은 일종의 경험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은신이 아니라 변형을 위한 건축이었다. 이 유적의 은밀함은 그 수수께끼를 한층 더 깊게 만든다. 차빈의 상징책의 대부분은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질서와 혼돈이라는 이중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일상생활은 지상의 광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변형은 오직 입회자와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하의 은밀한 공간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지하 세계는 인간과 신 사이의 문턱이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심오하다. 데링쿠유의 터널이 생존을 위한 지혜를 보여주고 테오티후아칸이 은밀한 의식의 힘을 보여준다면 차빈은 그보다 더 포착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시사한다. 바로 인간의 지각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된 지하 건축이다. 이것들은 돌에 새겨진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이는 경외감과 공포 그리고 계시를 이끌어내도록 설계된 일종의 감각장치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만약 이곳의 터널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쓰였다면 숨겨진 왕국에서 신성한 지하세계에 이르기까지 지하세계에 관한 신화들 역시 단순한 은유 이상의 무언가가 아닐까? 그것들은 사람들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장소에 대한 문화적 기억은 아닐까? 차빈데 우안타르의 터널은 지하 공간이 어떻게 지각을 바꾸도록 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전승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한 방이나 통로가 아니라 지표면 아래에 봉인된 왕국 전체를 이야기한다. 20세기 초 폴란드 출신 탐험가 페르디난드 오센도프스키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했고 이후 짐승과 인간과 신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 책에서 그는 몽골의 라마승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아가르타라고 알려진 광대한 지하 왕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들에 따르면 아가르타는 외딴 사막과 산맥에 있는 비밀 터널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숨겨진 세계였다. 이곳은 이른바 세계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다스렸는데 그 영향력은 지상까지 뻗어 나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 세상의 사건들을 좌우했다고 한다. 이 왕국은 자체적인 동력원으로 빛을 밝히고 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기술과 지혜로 유지된다고 전해졌다. 그 묘사는 놀랍도록 인상적이다. 숨겨진 왕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그리고 땅 곳곳에 흩어진 비밀 입구들.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지닌 지하 문명이라는 발상은 공상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다른 전승들과도 놀라울 만큼 맞아떨어진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평범한 지리를 넘어선 또 하나의 숨겨진 지혜의 왕국인 샴발라를 이야기한다.
어떤 전승은 이곳이 험준한 산속에 있으며 길을 아는 이들만이 다다를 수 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전승은 이곳을 평범한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곳으로 멀리서 지켜보는 왕들과 현자들의 영역으로 묘사한다. 샴발라와 아가르타 사이의 유사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하다. 둘 다 비밀 입구와 숨겨진 왕국, 그리고 결코 닿을 수 없는 고대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발상은 훗날 지구가 실은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텅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비주류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지구 공동설에 따르면 지구 내부에는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극지방의 터널이나 다른 숨겨진 통로를 통해 지표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 거대한 동굴 안에서는 문명 전체가 번성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안에는 인류의 이전 시대를 휩쓸어버린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혹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 이 개념은 밀교 집단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으며 신봉자들은 아가르타와 샴발라 같은 신화를 전 세계 여러 문화가 숨겨진 왕국에 대한 동일한 기억을 간직해온 증거로 내세웠다. 이 이론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전 세계적인 범위다. 지하민족에 관한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아메리카와 유럽,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비슷한 전설이 나타난다. 숨겨진 입구들, 빛나는 내부 세계, 그리고 땅속 깊은 곳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바다와 수색이라는 시간으로 갈라져 있는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관성은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 이상의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류 고고학계는 지구 공동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어쩌면 그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구 내부에 왕국 전체가 존재한다는 발상을 제쳐두더라도 이 이야기들이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는 지하 세계를 단순히 돌과 어둠으로 가득한 공허가 아니라 숨겨진 힘이 깃든 장소로 여겨온 전 세계적인 매혹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신화들은 그저 상징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오래전에 잊힌 지하 구조물과 장소, 사건들과의 실제 조우를 왜곡해 전한 기록일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가르타와 샴발라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고립된 예외가 아니다. 이는 지표면 아래 비밀 세계를 묘사하는 훨씬 더 거대한 전승의 그물망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가장 생생한 이야기들 중 일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해진다. 아메리카 전역의 전승들은 지표면 아래 숨겨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떤 전승은 땅속으로 피신해 재앙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어떤 전승은 지금도 우리 발밑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들은 막연하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그것을 전승해온 문화의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남서부의 호피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출현이다. 그들의 구전 역사에 따르면 인류는 한때 땅속 어둠의 세계인 지하 세계에서 살았다. 영적 존재들의 인도를 받아 호피족의 시족들은 좁은 구멍을 통해 위로 올라가 마침내 지표면에 다다랐고 지금의 세상으로 들어섰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그 순간은 오늘날까지도 의식을 통해 기억되고 있다. 지하 의식 공간인 호피족의 키바 안에는 시파프라 불리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선조가 나온 통로를 상징한다. 이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한때 지하에 살았던 이들의 후손임을 일깨워준다. 그 세부 내용은 놀랍도록 인상적이다. 이 이야기들은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겨진 장소를 통해 살아남은 생존기를 담고 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전의 세계들은 홍수와 불 혹은 얼음으로 파괴되었으며 오직 소수만이 지하에 머물다가 지상이 다시 안전해졌을 때 돌아와 살아남았다고 한다. 차례로 파괴된 여러 세계가 존재한다는 발상은 재앙의 순환을 반영하며 이는 북아메리카를 훨씬 넘어선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주제다. 나바오족 역시 저마다 재앙으로 끝난 과거의 여러 세계에 대해 전한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한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옮겨가며 마침내 지금의 세계에 다다랐다고 한다. 체로키족은 지하에 사는 숨겨진 민족에 관한 전승을 전하는데 이들은 이따금 지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이지 않는 채 살아간다고 한다. 북부 평원 지역의 만단족조차 그들의 선조가 땅에 난 커다란 구멍을 통해 지하 세계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들은 광대한 거리와 서로 다른 문화를 넘어 일관성을 보인다. 인류는 땅속에서 몸을 피해 파멸에서 살아남았고 다시 나타나 재건에 나섰다. 이를 고고학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는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호피족은 자신들의 선조가 지상이 안전해질 때까지 지하에서 견뎌냈다고 말한다. 티르키예의 데린쿠유는 실제로 공동체 전체가 수만 명을 지탱할 수 있는 지하 대피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신화 속에 보존된 전승과 바위에 새겨진 유적,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형태로 같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생존은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에 달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신화들은 그러한 대피소에 대한 아득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전 전승은 완벽한 기록은 아니지만 일정한 패턴을 담고 있다. 어둠 속에서의 생존, 수호자의 보호, 그리고 마침내 빛으로 돌아온다는 주제는 고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능력과 놀라울 만큼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록하는 방식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이전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던 세계 대부분을 휩쓸어버린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은밀함이라는 반복되는 주제도 있다. 데링쿠유가 그 입구가 뚫릴 때까지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많은 원주민 이야기들은 숨겨진 민족들이 지상세계와 동떨어진 채 여전히 그 아래에 살고 있다고 전한다. 호피족에게 지하세계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우주관을 이루는 살아있는 한 부분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오늘날까지도 의미를 지니는 장소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유사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아시아에서는 아가르타와 샴발라 신화가 산속 깊이 봉인된 왕국 전체를 이야기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호피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이 대재앙 이후 조상들이 지하세계에서 나왔다고 전해 내려온다. 대륙과 대양을 넘나들며 이 주제는 놀랍도록 유사하게 반복된다. 지하는 피난과 변화, 그리고 숨겨진 힘의 장소로 여겨졌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은유나 상징적 순환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지하 도시와 터널들은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우리가 믿어온 것만큼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탄생과 출현에 관한 전설은 수천 년에 걸쳐 흐려지고 재구성된 실제 생존 전략에 대한 문화적 기억일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구전 역사가 지하 피난처를 가리키고 고고학이 세계 일부 지역에서 그 존재를 확인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곳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바위 속에 새겨지거나 감춰지거나 기록에서 지워진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이 눈에 띄는 형태는 아닐 것이다. 어떤 곳은 광대하고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도 입구조차 잊힌 채 눈앞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으로 향하다. 1992년 한 무리의 농부들이 저수지의 물을 빼내기로 했다. 수세대에 걸쳐 그 웅덩이는 지형의 움푹 파인 부분을 채우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것을 그저 자연지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물을 다 퍼낸 뒤 드러난 광경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수지 아래에는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거대한 동굴의 입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유사한 동굴이 20곳 넘게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들은 오늘날 룽유 석굴로 통칭된다. 각각의 동굴은 높은 천장과 광활한 홀을 지녔으며 벽면에는 수작업 도구로 깎아낸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다. 이 석굴들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지하 유적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 그러나 그 건설에 관한 어떤 역사 기록도, 어떤 비문도, 어떤 지역 구전도 남아있지 않다. 마치 고대의 어느 문명이 거대한 지하 복합시설을 통째로 깎아 만든 뒤 그 존재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하다. 룽유 석굴의 규모는 실로 놀랍다. 개별 동굴은 높이가 거의 30m에 달하며 바닥 면적은 항공기 경납고를 들일 수 있을 만큼 넓다. 내부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벽은 평평하고 모서리는 날카롭게 각져 있다. 모든 표면에는 나란히 정렬된 끌 자국이 남아있어 마치 수백 명의 인부가 조직적으로 돌을 깎아낸 듯한 정밀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이 석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암석을 제거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의 장비로도 이는 엄청난 작업이며 고대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곳에 존재한다. 고요하고 텅 비었으며 설명되지 않은 채로. 고고학자들은 이 석굴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체로 최소 2000년 전, 아마도 진나라나 한나라 초기에 조성되었으리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그러나 어떤 기록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필요했을 노동력에 대한 어떤 설명도, 그것이 버려진 이유에 대한 어떤 해명도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석굴 자체만큼이나 수수께끼다. 기록 관리에 그토록 철저했던 고대 중국 문명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어떻게 역사에서 통째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일부 이론은 이 동굴들이 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벽면 전체를 균일한 문양의 장식적인 끌자국으로 마감했을까? 또한 왜 동굴 안에는 잔해도, 유물도, 거주의 흔적도 전혀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일까? 일부는 이곳이 무덤이나 제의장소였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어떤 무덤도, 비문도, 곡물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 용도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미스터리의 또 다른 부분은 많은 동굴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있다는 사실이다. 물에 잠긴 공간들은 아직 완전히 배수되거나 조사된 적이 없어 넓은 구역이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다. 수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어쩌면 유물이나 조각 혹은 다른 증거들이 어두운 물속에 봉인된 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그 구역들이 여전히 출입금지 상태로 남아 이미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가득한 미스터리에 또 하나의 비밀을 더하고 있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의도적인 흔적 지우기다. 만약 이곳이 단순한 채석장이나 피신처였다면 왜 지역의 기억이나 역사 기록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룽유 석굴을 만든 이들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만들고 이후 의도적으로 그 흔적을 기록에서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것이 석굴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였는지, 신성한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단지 건설자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룽유 석굴은 지금처럼 존재해서는 안 될 유적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실제한다. 연구자들에게 이 유적은 하나의 도전이다. 도구 자국은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의 부재는 무언가 이례적인 것을 암시한다. 고대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이나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이 공간들은 저장고나 제의를 위한 성소 혹은 재앙의 시기를 대비한 피난처로 쓰일 예정이었을까? 아니면 그 목적이 우리의 통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석굴들은 인류의 역사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게 기록을 남긴 문명 중 하나에서조차 거대한 사업 전체가 지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룽유처럼 거대하게 조각된 복합시설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었다면 또 무엇이 사라졌을 수 있을까? 호수나 언덕, 농경지 아래 얼마나 많은 다른 유적들이 숨겨진 채 우연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룽유가 인간의 손으로 거대한 공간을 깎아내고 그것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켄터키의 메머드 동굴은 자연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규모로 지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도화된 통로만 해도 675km가 넘어 메머드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동굴계가 되었다. 그러나 탐험가들은 그 수치가 실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확신하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이 동굴계는 약 966km 혹은 그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 매년 동굴 탐험가들은 더 깊이 파고들며 새로운 지류를 지도에 담지만 그때마다 어둠 속으로 뻗어나가는 더 많은 통로를 발견할 뿐이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이어지는 지하 세계가 바위 사이를 굽이치며 뻗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바로 메머드 동굴이다.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광대한 미로다. 통로들의 모습은 저마다 크게 다르다. 어떤 곳은 수백만 년에 걸쳐 석회암을 깎아낸 강물에 의해 넓고 매끈하게 형성되었다. 또 어떤 곳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탐험가들이 한 치씩 몸을 밀어넣어야 하는 좁고 험한 틈으로 좁아진다. 어떤 공간들은 방문객들이 지하 대성당에 비유할 만큼 거대하다. 천장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발걸음마다 벽이 메아리 치는 그런 공간에 서면 마치 완전히 다른 차원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쉽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느낌은 더욱 기이해진다. 수천 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 동굴의 일부를 이용하며 횃불과 유물, 그리고 건조한 공기 속에 보존된 인간의 유해까지 남겼다. 19세기에는 광부들이 화약을 만들기 위해 이 동굴에서 초석을 채취했다. 곧이어 관광객들이 그 압도적인 규모와 불길한 명성에 이끌려 몰려들었다. 안내인들은 저 멀리서 깜빡이는 유령 같은 불빛이나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하에서 숨쉬듯 밀폐된 통로 사이로 바람이 몰아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더 어두운 이야기들도 있었다. 무리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끝없는 통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25년 좁은 통로에 갇힌 동굴 탐험가 플로이드 콜린스의 이야기다. 그를 구조하려는 노력은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기자들은 현장에 진을 치고 전신으로 소식을 전했다. 2주 뒤 콜린스는 바위 틈에 낀 채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이야기는 메머드 동굴을 단순한 경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 없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장소로 각인시켰다. 오늘날에도 동굴 탐험가들은 이 동굴계를 경애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묘사한다. 어떤 이들은 메아리에 왜곡되어 마치 아무 데서도 들려오지 않는 듯한 목소리를 터널 속에서 들었다고 말한다. 탐험가들은 등불이 꺼지며 모든 빛을 잃었을 때의 방향감각 상실을 떠올린다. 어둠이 너무나 완전하게 짓눌러와 마음이 스스로 형체와 소리를 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메머드는 단순한 동굴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방향감각을 송두리째 빼앗도록 만들어진 듯한 환경이다. 그런 순간이면 사람들은 동굴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 깊이는 두려움을 더욱 키운다. 메머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아의 베료푸키나 동굴처럼 2200m 넘게 수직으로 파고들지는 않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의 광대함이 그 나름의 공포를 만들어낸다.
적어도 수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라면 탐험가들은 탈출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할지 알 수 있다. 매머드에서는 그 규모 자체가 위험이 된다. 통로들이 갈라지고 뒤엉키며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세심한 지도화 없이는 잘못된 갈림길 하나가 돌아올 길 없는 수킬로미터의 어둠 속 방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종류의 깊이다. 거리의 깊이가 아니라 무한의 깊이다. 수세기에 걸친 탐사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의 대부분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일부 구역은 유해한 공기층 때문에 또 다른 구역은 아예 조사된 적조차 없어서 폐쇄되어 있다. 그 봉인된 공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새로운 생물종이나 손대지 않은 고고학적 유적, 혹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거대한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현실적이다. 매머드 동굴은 궤도에서 지구 전체가 지도화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곳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바로 그 점이 이 동굴계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든다. 자연의 지질 자극만으로도 이런 규모의 지하 세계, 끝없는 통로와 숨겨진 독성 공기층, 수킬로미터에 걸쳐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하의 비밀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 행성 자체의 일부다. 그리고 자연이 만든 동굴조차 생명을 집어삼키고도 여전히 수킬로미터의 미담 영역을 품고 있다면 비밀 유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인간의 권력이 의도적으로 건설한 터널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지하 네트워크는 결코 과거의 유물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북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하시설 중 하나가 수천 년 전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에 건설되었다. 이는 지하 만리장성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건설한 이 미로는 전해지는 바로는 4,800km가 넘게 뻗어 있어 미국 본토의 폭 전체보다도 길다. 그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의 핵무기고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거의 모든 것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다. 정보의 단편들은 위성사진과 드물게 유출된 사진, 그리고 탐사보도를 통해 흘러나온다. 이들은 언덕처럼 위장된 입구와 위장 방폭문, 그리고 미사일 운반차가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길고 보강된 통로들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이 터널들이 저장고와 발사시설, 지하 지휘본부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고 본다. 일부 보고서는 심지어 군 병력을 수용하기 위한 지하도시 전체가 이 네트워크 안에 건설되었다고 시사하기도 한다. 그 이면의 공학적 노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안반 속에 뚫으려면 거대한 굴착 장비와 수십 년의 노동,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을 것이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경쟁국의 핵 선제 공격 위험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여겨지던 때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사일과 발사 체계를 지하에 분산시킴으로써 중국은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국의 무기고가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는 크게 엇갈린다. 자연스러운 수치로는 중국의 핵무기고가 약 500기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미국 국방 분석가들은 실제 수치가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으며 그 상당수가 지하 만리장성 안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적 힘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 터널들 덕분에 무기는 은폐되고 이동되며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서 발사될 수도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망명자들의 증언과 유출된 국가문서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보강된 벙커와 이동식 발사 체계를 실을 만큼 큰 열차 터널, 그리고 수백 미터 지하에 묻힌 정비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 터널들은 여러 성을 통째로 연결하며 산맥을 가로질러 뻗어나가 주요 기지들을 하나로 이어준다고 전해진다. 비교하자면 미국은 냉전기 동안 표적이 될 수 있는 고정된 지점인 개별 사일로 수백 기를 건설했다. 중국의 방식은 이와 다르다. 이동하고 숨을 수 있는 그림자 네트워크여서 이에 대한 어떤 타격도 불확실하게 만든다. 지하 만리장성을 둘러싼 비밀주의는 수십 년째 논쟁을 불러일으켜왔다. 2009년 중국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지하 통로를 이동하는 미사일 운반차의 짧은 영상을 공개하며 분석가들이 오랫동안 의심해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서방 연구자들은 위성 자료로 이 시설을 지도화하려 시도했지만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규모와 능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그 대비는 뚜렷하다. 데링쿠유는 튀르키의 땅 아래에 2만 명을 품었다. 매머드 동굴계는 켄터키의 석회암 사이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지만 지하 만리장성은 길이와 목적 양쪽 모두에서 이 둘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생존의 유물도 자연의 경이도 아니다. 그것은 지상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무기를 감추기 위해 침묵 속에서 파낸 현대의 요새다. 그 연속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대의 성소에서 현대의 벙커에 이르기까지 지하는 여전히 최후의 안전장치로 남아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홍수나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봉인했다. 오늘날 정부는 가장 위험한 무기고를 봉인한다. 그 본능은 다르지 않다. 판돈이 가장 클 때 힘은 지하에 숨겨진다. 지하 만리장성 내부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마 대중에게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입구는 봉쇄되어 있고 지도는 기밀이며 시설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것은 위성과 끊임없는 감시의 시대에도 지표 아래에 건설된다면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조차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리장성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러시아 우랄 산맥에는 그 어떤 곳과도 견줄 수 없는 명성을 지닌 봉우리가 솟아있다. 야만타우산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인다. 작은 마을과 촌락이 점점이 흩어진 숲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맥일 뿐이다. 그러나 정보기관과 위성사진 그리고 흩어진 각종 보고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은 이 산이 봉쇄되어 있고 터널로 벌집처럼 뚫려 있으며 유결란 비밀주의로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십 년째 야만타우산은 냉전기와 그 이후를 통틀어 가장 큰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의 중심에 자리해왔다. 이 이야기가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행하던 시기였다. 미국의 위성들은 이미 수년간 이 지역의 이상한 활동을 추적해오고 있었다. 그것들은 산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굴착 사업의 모습을 포착했다. 산속으로 곧장 이어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마을들이었다. 그 노력의 규모는 냉전기 최대 규모의 군산복합 사업들에 견줄 만큼 엄청났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자신들이 무엇을 건설하고 있는지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추궁을 받을 때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서로 모순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어떤 때는 그저 광산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발언에서는 식량 저장 시설 혹은 러시아 국민의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어떤 설명도 사업의 규모와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창고를 지으려고 산속으로 철도 전체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식량 저장고 역시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공간을 파내는 수천 명의 인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 답변들은 오히려 의문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미국 분석가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의심했다. 핵전쟁을 대비해 건설된 거대한 지하 복합시설이라는 것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모두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벙커와 지휘소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그러나 야만타우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규모는 단순히 지도자들을 위한 벙커가 아니라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도시 전체를 시사했다. 정부 측은 이곳이 무기를 저장하고 지휘본부를 수용하며 전 지구적 재앙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 지도부와 군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만타우를 유독 불길하게 만든 것은 그 시기였다. 러시아가 경제적 붕괴를 겪던 1990년대 내내 공사는 계속되었다. 정부는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으면서도 산속 더 깊은 곳을 파고드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토록 많은 다른 사업들이 포기되던 와중에도 야만타우만이 살아남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의 증언은 삼엄한 경비와 완전한 비밀주의를 묘사한다. 마을 전체가 외부인에게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도로는 차단되었고 무장 경비가 배치된 검문소가 이동을 통제했으며 주민들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인근의 폐쇄된 도시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들의 삶은 오롯이 이 사업에 매여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은 민감한 구역으로 남아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미성사진은 주민들이 암시해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대규모로 파낸 암석 더미가 지표에 쌓여 있었고 이는 지하에서 벌어진 거대한 굴착 작업의 증거였다. 철도는 산속으로 곧장 이어져 있었으며 이는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중장비나 물자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분석가들은 눈에 보이는 이 시설들을 이미 알려진 핵지휘 복합시설과 비교했지만 그 규모는 훨씬 더 컸다. 실제 규모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보고서는 야만타우가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벙커뿐 아니라 산업시설 전체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시사한다. 다른 이들은 이곳이 6만 명의 인구를 몇 달, 어쩌면 몇 년까지도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만타우는 단순한 지휘본부가 아니다.
그것은 우랄 산맥 깊숙이 묻힌 채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미래를 기다리는 숨겨진 도시다. 비밀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한 번도 일관된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서방 정보기관 역시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오늘날까지도 야만타운은 러시아에서 가장 기밀로 취급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핵발사 코드만큼이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온갖 추측이 난무할 여지를 남겼다. 일부는 이곳이 핵전쟁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정부 존속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이곳이 국제조약의 감시를 피해 숨겨진 핵무기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가장 극단적인 이론들은 이곳에 연구실험실이나 최후의 날을 대비한 장치들의 저장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야만타워를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한 장소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증거가 시간에 의해 지워졌기에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고대 유적들과 달리 야만타운은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되며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이는 지하의 비밀주의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운데 하나가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성사진과 분석보고서, 지역 증언에도 불구하고 야만타우에 관한 가장 기이한 주장들은 정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로부터 나온다. 필 슈나이더와 덜시기지의 사례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드물다. 필 슈나이더는 1970년대 미국 내 심층 지하 군사건설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지질공학자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터널 건설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구 아래에서 벌어진 지금껏 보고된 것 중 가장 기이하고 가장 끔찍한 조우 가운데 하나를 목격하고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 일련의 공개 강연에서 슈나이더는 뉴멕시코주 덜시 인근의 비밀시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 기지가 국토 아래를 가로지르는 고속터널로 서로 연결된 심층 지하 군사기지, 즉 덤스라 불리는 방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건설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기로 이 시설들은 단순한 벙커나 저장시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전자 실험과 기밀 사업이 수행되던 연구센터였다. 그러나 슈나이더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덜시 기지가 오로지 인간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터널의 한 구간을 굴착하던 중 인부들이 이미 다른 존재가 점유하고 있던 동굴을 뚫고 들어갔으며 그 안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우발적인 침입은 총격전을 촉발했다. 슈나이더는 지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무기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며 그 폭발로 가슴과 손 일부가 불에 탔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군인과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 그 순간 이후 덜시기지는 이른바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지하 공간을 공유하는 합동시설로 운영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세부 내용은 자극적이다. 인간과 동물의 DNA를 결합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험실, 기이한 생물학적 물질로 가득 찬 수조, 그리고 접근 권한에 따라 제한되는 기지 내 여러 층들. 더 깊이 내려갈수록 그 연구는 더욱 기이해졌다. 슈나이더는 주류기관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영역으로 과학이 넘어선 지하 세계의 모습을 그려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어느 것도 검증된 바는 없다. 덜시기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나온 적이 없다. 슈나이더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문서 역시 발견된 적이 없다.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인 출처들은 그의 증언을 날조로 일축한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더 큰 패턴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분명 지하의 비밀주의에 큰 가치를 둔다. 중국의 4,800km에 달하는 핵터널부터 러시아의 야만타우산에 이르기까지 대중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사업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미 인정된 것들이 이 정도라면 아직 인정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많을까? 덜시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년간 이상한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떠돌아왔다. 사람들은 하늘의 이상한 불빛과 매사 깊숙툭한 곳에서 들려오는 설명되지 않은 소리, 그리고 표식 없이 낮게 비행하는 군용 헬리콥터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슈나이더의 주장과 맞물려 덜시기지의 전설은 미국에서 가장 끈질기게 이어지는 지하 음모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비판자들은 슈나이더의 진술이 때때로 앞뒤개가 맞지 않았으며 자신의 상처가 미지의 무기로 인한 것이라는 물리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가 진실을 말한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1996년 슈나이더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공식적으로 그의 죽음은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그의 이야기를 믿는 이들에게 그것은 입막음이었다. 덜시기지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있다.
전설로만 남는다 해도 이는 역사 전반에서 반복되어 온 동일한 주제들을 반영한다. 지하의 비밀, 대중의 시야에서 봉인된 숨겨진 공간들, 그리고 지상의 세계가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는 동안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덜시는 이제 지하 세계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되었다. 가장 위험한 것들이 묻힌 채 보관되는 장소로서 말이다. 데링쿠유에서 테오티우아칸까지, 차빈에서 야만타오까지 우리가 탐사한 모든 유적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지하는 언제나 인류가 설명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혹은 시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것을 숨겨온 장소였다. 고대에는 그것이 생존과 의식이었다. 현대에는 그것이 무기와 벙커, 그리고 어쩌면 슈나이더의 이야기에 한 톨의 진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실험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튀르키예에서 페루까지, 중국에서 미국까지, 그리고 전 세계 문화권을 아우르는 전설들을 따라 터널을 추적해왔다. 어떤 것은 온 인구를 지키기 위해 깎아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신앙을 위해 지어졌으며, 또 어떤 것은 군사력을 위해 봉인되었다. 몇몇은 공공연히 인정되지만 훨씬 많은 것들이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거나 접근이 제한되거나 미탐사 상태로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 지하는 언제나 인류가 가장 소중한 것을 숨겨온 장소였다. 도시와 무기고, 비밀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까지 모두 어둠 속에 묻힌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덜시기지 같은 이야기들이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결코 인정하지 않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혹은 지금 우리 발밑의 현재조차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일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통찰이 앞으로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다. 우리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더 많은 탐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숨겨진 장소들을 계속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 여러분이 결코 방문할 수 없는 지구상의 신비로운 20곳을 다루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호기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